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죠. 근데 요약집 다 가져오셨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는 파트가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쪽 파트 요약 정리하면서 문제 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약집으로 따지면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138쪽. 예. 자. 자, 138쪽인데요. 적어도 학개론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시죠? 이제 총론 다음이 뭐였죠? 경제론. 경제론 다음이 시장론, 그죠? 예, 시장론 다음이 정책론. 예. 자,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 뭐였어요? 금융론. 기억나시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파트가 이용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마케팅 요쪽이 나오고 마지막이 감정 평가가 나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학개론은 이게 전부죠. 예, 전부고 뭐 간단하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뭐 이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8개밖에 안 돼요. 다 합해봤자. 그 중에 오늘 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요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쪽 파트는 뭐 이용 활동이 보통 안 나오거나 나오면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개발은 한 문제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요. 관리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뭐 이 정도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문제, 많이 나올 때는 뭐 5문제도 나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요런 파트인데요. 자, 하나씩 그냥 어때요?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예.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그 요약집에 몇 줄 써놓은 거 그거 하면 돼요. 예. 몇 줄 없잖아요. 그거 보세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부동산 이용 활동이 나오네요. 자,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예,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잘 이러고 말았었는데 이제 이런 놀라운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하죠? 그래서 제가 또다시 물었어요. 최유효 이용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또 도로 잘로 갔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잘 이용하는 걸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법률적인 측면에 잘 이용하는 건요.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합법적인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은 뭐요? 경제적인 건 돈거리는 거고, 당연히 돈과 관련해서는 이윤이 뭐 돼야 돼요? 극대화되는 이용이 잘 이용이죠. 맞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이건 물리적인 측면이라 그랬잖아요. 연약 집안인데 뭐 아무리 보강공사에도 5층 이상 못 짓는데 100층 지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채택 가능성이 있는 이용해야 된다. 요게 잘이에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렇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예, 저 같은 사람이에요. 양식과 여러분도 돼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아니시죠? 예,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최선의 이용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해야 되고 최대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잘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만약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술적으로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가 돼야 되죠?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용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용어가 집약도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집약도다 그랬을 때 거기 책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뭐다? 노동과 자본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말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점점 늘려가는 이용을 무슨 이용이라고 쓴다? 집약적 이용이라고 쓰고, 반대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점점 줄여가면 조방적 이용이 된다. 그러면 도시 토지에서 여기 땅이 있다, 토지가 있을 때 여기에 뭘 투입한다는 거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건물이 점점 뭐 되는 걸로 나올 거다? 고층화되는 걸로 나오게 된다, 이용을 할 때. 그러면 몇 층까지 이용을 하는 게 최유효 이용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당연히 무슨 이용이 돼야 돼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용은 몇 층까지인데요? 했을 때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토지 가격이 지금 7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토지 가격이 7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갈 때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건축비가 1억씩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1층을 쌓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이 추가적으로 더 투입되겠네요. 예. 자, 그런데 공법상의 규제가 있는데요. 여기가 1층까지만 지어야 된대요. 그럼 1층까지 지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1층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입이 1층 지어서는 분양 수입이 5억이 생긴대요. 자, 지을 거요, 안 지을 거요? 안 지을 거요? 왜요? 8억 들여서 5억밖에 안 나오니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지 않겠죠? 안 지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2층까지 된대요. 그럼 2층 한 층 더 지으면 또 얼마가 올라가요? 1억이 또 올라가요? 맞나요? 한 층 더 지었으니까 이제 2층 지으면 이제 1억이 돼요. 자, 또 이 추가 한 단위 더 이것을 영어로 마지날 이렇게 표현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코스트다 그래서 마지날 코스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개의 비용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한 층을 더 지어서 이제 2층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 수입은 4억이래요.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수학이 체감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하면 얼마예요? 수입은 9억이죠. 총 비용은요 9억이죠. 그럼 이 뭐가 됐어요? 여기가 뭐 또이또이 됐다고요? 자, 좀 고상한 말 좀 써봐요. 학교는 뭐 하러 배워요. 자, 그래서 이때 이거는 또이또이라 표현 안 하고, 이것은 총 수입과 뭐가 같아요? 총 비용이 딱 일치하고 있죠.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같잖아요. 맞나요? 이럴 때를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고, 이 손익분기점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투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하한선이 되고, 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조방한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조방적 이용의 한계선이다. 그래서 조방한계. 자, 그런데 이번에는 3층까지 지을 수 있대요. 한 층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또 얼마죠? 1억입니다. 그런데 3층을 지어서 분양을 했더니 뭔 일이 생겼다. 여기는 이제 5억, 4억 다음에 제가 얼마 쓸 것 같아요? 천재입니다. 예, 대단하시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는 수입이 총 얼마예요? 12억. 비용은? 더하긴 할 줄 알죠? 예, 2억 남았죠? 돈 돼요, 안 돼요? 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 1억하고 수학 체감을 전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수입이 계속 줄어서 나중에는 1억하고 같아지는 곳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동안 밑에서 돈 벌었잖아요. 벌었으니까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곳이라고요. 즉 추가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여기를 한 개 비용이라고 쓰고, 추가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을 한 개 수입이라고 쓴다는 거죠. 예, 영어로는 마지날 코스트, 마지날 레버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딱 같아졌잖아요. 여기가 이윤 극대화되고 여기를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이다. 그래서 여기를 집약한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를 뭐라고 쓴다? 집약한계.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박스에 집약한계, 조방한계 이런 말 나오나요? 집약한계는 한 개 수입하고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한다. 그 말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이윤이 뭐 되고 극대화되고 토지용의 상한선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여기를 한계 효용 계층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방한계는요. 뭐하고 뭐가 같은 것이에요? 총수입하고 총비용이 같은 것이죠.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최적의 조건 하에서 나오는 수입이 겨우 뭘 감당한다? 비용밖에 감당이 안 된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곳이 손익분기점이고 거기를 토지용의 뭐다? 하한선이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기 조방한계를 하한선으로 놓고 집약한계를 뭐로 놓는 거예요? 상한선으로 놓아서 토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물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디까지 이용하는 게 여기 있는 집약한계까지 이용하는 게 최유효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공법상 규제가 3층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몇 층까지 이용하는 게 최용이에요? 이거 지으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 되니까 그때는 3층까지 이용하는 게 최유효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집약한계, 조방한계 이런 말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약도와 관련해서 여기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런 것을 배웠어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를 뭐라고 썼다? 생산 요소라고 썼다. 기억납니까? 그럼 생산물 10개를 만들고 싶다. 그럼 10개를 만들 때 생산 요소는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고 이런데 그중에 노동은 일정하다고 놓고 여기 토지하고 자본이 서로 무슨 관계? 대체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자. 우리가 저 앞에서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 이러면서 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대체될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세로축은 요 생산요소 중에서 자본이라고 생각해보고 가로축은 토지인데 이 토지는 도심에 있는 토지고 이 토지는 저 외곽에 있는 토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다 하는 거 알고 있나요?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죠? 그럼 지가가 높은데 토지를 많이 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될 수 있는 뭐 자본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도심에서는. 그러면 도심에서는 토지는 적게 쓰고 뭐를 많이 투입한다?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양인데 도심에서는 자본을 많이 투입하니까 무슨 이용이 되겠어요? 집약적 이용이 되겠죠. 그럼 집약적 이용은 도심에서 건물이 점점 저렇게 고층화되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가 높다 그럼 무슨 이용이 돼요?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런데 그럼 저 외곽으로 이번엔 나가보자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게 토지니까 토지를 많이 쓰고 어때요? 자본은 적게 쓸 수 있나요? 그래서 토지하고 이런 자본의 대체 관계를 쭉 연결해 보면 요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런 모양이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토지하고 자본의 대체 관계는 이런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의 형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하향한다 하는 것 정도 아시고. 자, 그래서 도심에서는 이렇게 지가가 높기 때문에 무슨 이용이 나타난다?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작다. 도심에서는 크다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저 앞에서 우리 지대론 할 때 배웠습니다. 이 내용. 그래서 이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그게 집약적 이용이고 여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이게 뭐다? 조방적 이용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금융업 이런 것들은 도심에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목축업 이런 것은 어때요? 저 외곽에서 토지를 많이 쓰고 자본은 적게 투입해서 조방적 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뭐 우리가 이용활동에서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용활동을 하는데요. 여기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파트 정문 앞에 갑이 눈에 아주 잘 띄는 장소에 중개사무소를 오픈해 계십니다. 그런데 저 후문 쪽에 보이도 않는 곳에 또 갑이 어때요? 중개사무소 하나 더 열었어요. 똑같이 갑이 경영했는데요. 여기 이중 등록이 안 된다.
아니 제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여기 경영을 한다 그랬지 여기하고 똑같은 시기에 경영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여기서 하다가 여기를 접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무슨 뭐 이중 등록을 따지고 자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할 때는 수입이 짭짤했는데 여기서 하니까 수입이 심심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짭짤과 심심의 차이는 왜 생겼어요? 여기는 소금을 잔뜩 뿌려놔서? 그건 아니겠죠? 예. 그 왜 그런데요? 그랬을 때, 여기는 뭐가 좋아서? 입지가 좋아서. 뭐, 목이 좋아? 그래서, 참,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썼다? 입지잉여라고 썼어요. 똑같은 값이 이용하더라도 똑같이 경영을 했죠. 그런데 입지가 좋으니까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있더라. 그걸 뭐라고 썼다? 입지잉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입지는 위치가 좋아요, 나빠요? 예, 철공사 할 거예요. 좋아요? 아파트 정문에다 철공사하면요. 난리 날 수 있죠. 예, 소음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입지가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입지가 좋다는 말은 적어도 이 입지를 어때요?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주체가 와서 이용해야 입지 ing해가 있는 거지. 아무 입지 주체나 들어와서 이용한 데에서 입지 ing해가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입지 ing해라는 개념을 좀 보자고요. 자,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가 없다 할 때 동일할 때 입지 우위 때문에 얻는 초과 수익을 뭐라고 쓰겠다? 입지 잉여라고 쓰겠다. 자, 그 특징 보시면 입지 조건과 토지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모든 입지 주체의 입지 잉여가 똑같이 생기는 건 아니다. 즉 입지 주체가 다르면 입지 잉여가 어떻다? 차이가 발생한다. 그 말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번 입지 잉여는 어떤 위치 가치가 한 개 입지 이상이고 그 한 개 입지는 입지 잉여가 0이 되는 땅을 말합니다. 그보다는 이상이고 그 위치를 말할 수 있어야 최유효 이용할 수 있어야 그런 입주체가 들어왔을 때 입지 잉여가 생기는 거다. 그 말 이제 이해가 되나요? 예. 아무 입주체나 들어온 데서 입지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 입지를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입주체가 들어와야 입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입지가 생기면 당연히 입지 경쟁이 생기겠죠. 너도 나도 내가 그 땅 차지할래. 그러면 누가 차지하겠어요? 가장 높은 지대나 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입주체가 차지하겠죠. 그러면 지대 지가가 높아지면 무슨 이용이 된다고요?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런 건 딱 나와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인데 이런 이용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고요. 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하면 뭐라고 쓴다?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도심에서 저 외곽으로 나가면 치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치가가 내려간다는 걸 인식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치가 구배 현상. 구배라고 하는 건 경사 이런 뜻이에요. 치가가 경사져서 내려간다 이렇게. 그러면 치가 구배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치가 구배 현상은 대도시하고 소도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핵이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락하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부도심권이 있나요? 부도심권은 다시 어때요? 치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물결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치가 구배 현상 그래서 100% 입지 즉 도심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서 멀어짐에 따라 치가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소도시는 치가 구조가 단순하다 그랬죠. 그래서 치가 구배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대도시는 중간에 여러 핵이 존재한다. 즉 부도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가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제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인식하고 계시죠? 어떤 거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시골에 계신 농촌에 계신 분들이 다 어디로 몰려왔어요?
도시로 몰려오면서 도시가 팽창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팽창해 나가는데 문제는 어떤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팽창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외곽 지역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막 팽창해 나가더라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런 것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난개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롤은 도심지 안쪽보다는 어디에서? 외곽 지역에서 스프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지나 공업지도 스프롤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프롤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니까 지가 수준은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것보다는 이하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당연히 어때요? 최유효 이용해서 괴리되니까 이런 난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스프롤의 개념 보시면 토시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개발 성장하는 현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나 토지 개발 계획이 미흡해서 생긴다. 특징은 지가 수준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이하가 되고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도 스프롤은 생긴다. 자, 140조에 가서 대도시 도심지보다는 어디에서? 외곽부에서 더욱 발달하고 토지의 최유효 이용해서 괴리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스프롤의 유형에는 저밀도 연쇄개발,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로 어때요? 인접지를 잠식해가는 걸 저밀도 연쇄개발이라 그러고 고밀도 연쇄개발은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지를 잠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고밀도 연쇄개발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띠을 띠는 같이 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여기 개발했다가 또 띠을 띄어서 여기 개발했다가 이런 식으로 어때요? 공지를 남기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구리 띠기식 개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프롤이 나타난다 하는 걸 인식하면 스프롤 현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인식하고 있나요? 자, 이 동네가 옛날에는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판잣집 다 허물어가는 판잣집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뭔 일이 생겼어요? 달동네가 완전히 먼 동네 돼 있어요. 그래요. 해동네 돼 있어요. 달동네 반대말은 해동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해동네 돼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요 경우를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요 경우는요. 집약적 이용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럼 이질적인 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없애버리고 들어온 거니까. 자, 이와 같이 이질적인 게 들어오는 걸 뭐라고 쓴다? 침입이라고 써요. 그럼 침입의 결과 종래 이용을 교체했다. 이런 것을 계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집약적 이용이 뭘 침입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방적 이용을 침입해가지고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집약적으로 바꿔버렸죠? 이런 것을 확대적 침입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확대되었으니까. 확대적 침입이 생기면 집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거 다 아시네. 그래서 어때요? 침입적 토지 이용 현상입니다.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 형태, 즉 저소득층 인구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또는 토지 이용 형태, 즉 조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질적인 게 들어왔다. 즉 집약적인 게 들어오고 고소득층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쓴다? 침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개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건 침입의 결과 특정한 것이 일정 지역의 수준을 주도해 결정함으로써 종래 이용을 뭐했다? 교체했다. 그런 걸 개성이라고 쓴다. 유형에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다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해서 뭐로 만든 거? 집약적으로 만든 거. 그게 확대적 침입이에요. 그럼 확대적 침입이 생기면 지가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 반대가 뭐예요? 축소적 침입.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해서 조방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가 하락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뭐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침입을 유발하는 인자는요. 확대적 침입 일반적이니까 침입을 유발하는 인자는 요 지역의 지가 수준이 낮아요. 지가 수준은 낮은데 개발해놓고 나면 나 거기 들어가 살래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지가 수준과 강한 흡인력 이런 것은 침입을 유발하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도심에 뭐가 있고 직장이 있고 저 외곽에 뭐가 있고 주거지가 있고 예.
그러면 직장과 주거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걸 직주분리라고 쓰겠죠? 그럼 직주분리의 원인은 직주분리가 뭐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랬을 때 도심의 치가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치가가 높으니까 도심에서는 도대체 주거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또 도심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교통은 발달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교통은 발달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들어왔다 나갔다가 되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심에서 여러 가지 뭐 규제, 상업 업무지구화 만든다고 주택 철거한다. 그럼 나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 직주 분리의 뭐가 되는 거다? 원인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낮에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몰려와 있어요? 도심에 다 몰려와 있네요. 근데 밤만 되면 싹 빠져나가 버렸네요. 그럼 주야 간의 인구 격차가 커졌죠. 그런 걸 뭐라고 쓴다? 공동화. 그래서 뻥 뚫린 것 같다. 주야 간의 인구 격차가 커지는 걸 공동화라고 써요. 저 외곽 도시는 뭐가 되겠어요? 침상 도시, 배드타운 들어보셨죠? 자족 도시가 되지 못하고 돈은 여기 벌고 여기 와서 잠만 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퇴근할 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도심 고동 비율이 어떻다?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도심 고동이라고 하는 건 유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 유동성. 이해되셨죠? 예. 자, 읽어보시면 된다. 근데 141쪽 메뉴에 그 반대되는 걸 뭐라고 써놨어요? 직주 접권.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에 두려는 현상으로 회귀현상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몰려온 거예요? 도심으로 몰려온 거겠죠? 그 말 이해되셨죠? 그럼 도심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면 도심의 주거용 건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층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되기 위해서는 그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심이 슬럼화되지 않고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되어서 중고소득층이 들어와 살게 되면 도시가 생기를 띠게 된다. 그걸 뭐라고 쓴다? 거기 결과에 회춘화 현상 이런 말 나오죠? 예, 도시가 다시 회춘한다. 그럼 회춘화는 직주 분리의 결과예요? 직주 접근의 결과예요? 직주 접근의 결과인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군요. 자, 그 다음에 한계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계지. 자, 여러분 토지를 이용할 때 우리 어떻게 토지를 이용했어요? 도시 토지하고 농촌 토지 기억납니까? 도시 토지하고 농촌 토지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 토지가 뭐예요? 다른 말로. 택지. 마치 처음처럼 그러지 말자고요. 자 앞에 또 부동산이 뭐예요? 들어가면 맨날 택지, 농지, 임지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토지가 뭐요? 택지, 농촌 토지가 농지나 임지 이러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요. 그러면 무한정으로 택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지로 쓰기에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 있다고요.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써요? 맞았어요. 자, 한계지는 택지로 쓰기에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치가 차이가 크다 하는 걸 뭐라고 써놨어요? 아, 써놓은 거 읽기도 못해요? 단절지가, 지가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도가 다르면 붙어있다 하더라도 지가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면 한계지는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나요? 당연한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도심의 지가하고 한계 지가는 무관할까요? 무관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도심에서 지가가 올라갔어요. 뭔 일 생겨요? 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까 못 살겠다 외곽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외곽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외곽 지역의 지가도 이해되시죠? 무관하지 않죠. 그리고 요 반대편에도 또 한계지가 있겠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한계지는 서로 무슨 관계? 대체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예, 그런 겁니다. 내 자가로서의 한계지, 내 집으로서의 한계지가 더 멀리까지 갈까요? 차가 임차로서의 한계지가 더 멀리까지 갈 것 같아요. 내 집이다 그러면 내 집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죠. 그게 특징에 그래서 그런 말들 쭉 써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절지가 보이죠. 이번에 한계지지가하고 도시무지가는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계지가 상환은 대체관계가 성립하고요.
자, 5번에 자가의 한계지하고 차가의 한계지 비교했을 때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보단 더 멀리까지 나가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알았으면 뭐 알았다 그러면 되겠죠. 예.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뭐 하면 돼요? 뭐 풀어요. 맞춰야죠. 자, 그래서 자, 199쪽 봅니다. 자, 199쪽에 1번 문제 있나요?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하고 도시 지대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 내용은 그 요약집으로 따지면 49쪽 맨 밑에 지대론 하면서 제가 이건 지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했던 거예요. 49쪽 맨 밑에 그거 보입니까? 요약집 49쪽 맨 밑에 도심에서는 뭐가 비싸다고요? 토지가.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적게 쓴다. 자본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게 무슨 이용? 집약지역 이용. 그걸 표현할 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렇게 뒤로 넘겨서 외곽지역은 토지가 상대적으로 값이 싸죠.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쓴다. 무슨 이용? 조방적 이용.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그래서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대체성 정도는. 그래서 금융업은 자본을 많이 쓰고 이렇게 목축업은 이렇게 토지를 많이 쓴다. 자, 그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199쪽 문제에서 1번에서 자, 토지와 자본만을 투입해서 생산을 한다고 가정할 때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란 토지와 자본 간의 결합 비율의 관계를 의미하나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조금 전에 대체성 정도에 따라서 집약적인과 조방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2번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하고 자본의 대체관계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10개의 생산물을 만든다. 이게 일정량의 재화를 만드는 거예요. 일 만들기 위해서 토지하고 자본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대체관계에 있다 했을 때 그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대체관계는 우상향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하향하는 이게 치수곡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3번 도심으로 갈수록 자본의 이용이 감소하고 도심으로 갈수록 뭐의 이용이 감소하죠? 토지를 적게 쓰는 거죠. 예, 자본은 늘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변부 즉 외곽으로 갈수록 무슨 이용이? 자본의 이용은 감소하고 토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거꾸로 써놨네요. 자, 4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때요? 크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다. 이 말은 아시죠 이제? 예. 자, 4번이 맞는 말입니다. 5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목축업이냐 금융업이냐에 따라서 대체 정도는 달라졌죠. 네, 그래서 여기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뒤로 넘겨서 2번. 자, 다음 중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토지 이용에는 집약한계, 조방한계가 있으며 조방한계란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산출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이다. 맞나요? 최적의 조건 하에서 얻는 수입이 생산비 비용밖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맞다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계지 간의 직가는 상호 밀접한 대체관계가 성립하지만 한계지와 도심 간의 직가는 상호 무관하다. 아니라 그랬죠. 예,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입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지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지 잉여는 동일할 수 없다. 아까 똑같은 입지라도 어떻다? 어떤 입지 주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잉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동일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도시 스프롤 현상은 주거지역뿐만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도 발생하는데요. 대도시 도심지보다는 어디에서? 외곽부에서 더욱 발생합니다. 자, 5번 교통망의 개선에 따라 교통의 발달은
직주 분리를 유발시켜 아까 교통이 발달돼야 직주 분리가 된다 그랬죠. 유발시켜서 도심의 주택 가격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키며 이건 절대적으로 하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외곽으로 가잖아요. 외곽으로 하면 외곽 지역의 집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도심부의 집가는 가만히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말 이해되셨죠? 예. 상대적으로 하락시키며 그 다음에 도심 공동화, 도심 고동 현상을 유발시킨다. 공동화와 뭐 도심 고동 이건 다 아까 뭐였어요? 직주 분리의 결과였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 직주 분리가 되고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죠. 자, 틀린 것은 2번. 자, 3번 도시 스프롤 현상 틀린 거. 스프롤이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걸 말한다. 2번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도 생기고 대도시, 도심부에서 가까울수록 더욱 증가한다. 이거 틀렸죠? 외곽 지역에서 주로 생긴다 그랬죠? 예. 2번 틀렸고 스프롤의 지대의 집가 현상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표준적 이하라 그랬죠? 자, 토지의 최유효용에서 괴리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뭐 국토 이용계획이라든가 또는 토지 이용계획 이런 게 어때요? 잘 정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4번도 역시 스프롤 현상 틀린 거. 자, 1번 도시 스프롤은 도심의 외곽부에서 나타나는 난개발 현상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도시 스프롤은 도시 외곽부의 팽창인 도시의 평면적 확산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입체설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자, 도시 스프롤의 한 유형으로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이 있다. 4번에 도시 스프롤은 도시의 성장이 무계획적이지만 규칙적 질서 있게 무계획적인 게 규칙 질서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예. 이상한 말 써놨네요. 4번이 어때요? 나 답이다 하고 손 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4번 찍고 가면 돼요. 5번 스프롤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지, 공업지에도 나타난다. 자, 5번 직주 분리 현상은요. 직장은 어디에 있고 도심에 저 주거지는 어디에 있는 거요? 저 외곽에 그 직주 분리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틀린 거 찾아봐요. 아까 도심에서 지가가 높으면 외곽으로 나간다. 기억나시죠? 도심 환경이 안 좋으면 외곽으로 나간다. 여러 가지 공법상의 규제가 많이 있으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간다. 5번에 교통이 발달하면 외곽으로 나간다. 근데 4번은 도심 건물의 고층화는 이거는 아까 직주 접근의 결과로서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이용 활동에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문제 정도 물어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죠? 개발입니다. 자, 어느 파트든지 의의는 있는 거죠. 개발이 뭔가 의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은요.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하는 걸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은 의사결정 분야입니다. 의사결정 분야에는 투자, 개발, 금융, 정책 이런 파트 있나요? 이런 파트가 의사결정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망설인다. 왜 망설인다? 위험이 있으니까 개발에도 위험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개발은 아주 다양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종류의 개발이 있는지 개발이 있으면 반대편 논리도 생각이 나야 되겠죠?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논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때 보존의 대상이 되는 땅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손실 완화 제도로서 우리가 배웠던 게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여기 좀 정리하자 하는 겁니다. 자, 개발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생활, 작업, 쇼핑, 레저 공간에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부터 개발의 표현은 다양한데 이때 개발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요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 토지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한다는 거는? 개입해서 뭐 하려고? 토지의 유용성을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극대화시켜서 토지를 최유효 이용하고자 하는 그 시장의 적응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이 개발이다. 그랬을 때 그럼 여기에는 토지 자체의 유용성을 높이는 걸 뭐라고 썼다?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고 썼다. 정지 작업하고 뭐 배수시설 설치하고 옹벽 쌓고 근데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공간을 창조하는 것 그걸 뭐라고 썼다? 건축에 의한 개량. 그래서 개발에 의해 보면 요약집에 그런 말 써놨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봐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워포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워포드라는 학자는 그 개발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었더니 미국 사람이라서 미국 말로 이야기했다. 기억납니까? 아이디어 단계. 실컷 외워놨더니 한글로 구상 단계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안 외웠는데 이러면 안 되죠. 예. 자, 아이디어. 어디 개발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하나 내주세요. 그래서 서면 뭐 역 앞에다가 오피스텔 하나 짓자 아이디어 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때요? 시간과 비용을 다들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때는 개괄적으로 대략 해본다는 거예요.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괜찮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부지를 그 다음 뭐한다?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가 있다. 자, 부지 모색 확보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보니까 예비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을 한다. 이 타당성 분석은 어느 측면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의 타당성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경제적인 측면의 타당성 분석이다. 자, 그러면 여기 타당성 분석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다. 오피스텔 지으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몰라요가 정답이다. 왜?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니까. 그럼 여기가 8%면 오케이 되지만 12%면 노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말 보이나요? 예. 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 오케이 됐다 그러면 자금을 뭐 하는 거죠? 융통해 와야죠. 자금 융통할 때 우리 건축대부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건축대부는 자금 금융론에서 건축대부는 단계별로 감리를 통해서 목돈 일시불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지을 만큼 대출 나가고 또 더 지으면 또 단계별로 융자 나가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건축대부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건물 다 지었다 그러면 여기다 건전당 설정할 수 있죠? 저당대부 해가지고 어때요? 갚아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건축대부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저당대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단계. 자, 자금 융통했어요. 그러면 건설해야 되겠죠? 건설해서 이제 맨 끝에 뭐가 있죠? 마케팅. 근데 그 마케팅에 뭐라고 써놨어요? 마케팅은 개발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초기 단계부터 하는 거지 맨 건물 다 지어놓고 하는 거 아니다. 쭉 여기부터 진행해서 끝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케팅에는 매도 마케팅하고 임대 마케팅이 있는데 초기 단계부터 진행하고 특히 임대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중요 임차인, 즉 정박 임차인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이제 닻을 내리고 있는 그런 정박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자 혼합 그런 말도 보이나요? 예, 그래서 이제 단일 임차인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단일 업종이 만약 사양 산업에 접어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공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임차자 혼합 이런 것을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때요? 과정을 물어볼 수 있죠. 그랬더니 이것도 누가 앞글자 따서 막 외우더라고요. 아예 부탁 금금마 그런 건 하지마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외우던데 이런 걸 뭐 꼭 외울 필요가 있나요? 그런 없죠, 그죠? 예,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걸 뭐 외우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데
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워포드라는 미국 학자 이야기고, 미국 학자 말고 또 무슨 학자도 있어요? 일본 학자도 있네. 히라카와 이치로라는 학자가 또 있어요. 이름은 안 써놨어요. 기분 나빠서. 예, 그래서 그 가운데 박스에 뭐 보이는 거 있나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뭘 잘해요? 일본 애들이 계획을 잘 세우잖아요. 얘네들은 계획 잘 세우죠. 어디 개발할지 계획을 세워봐라. 계획 세웠어요. 그러면 거기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하고 뭐 해라? 협의해라. 어떻게 개발할지. 협의했냐?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뭐 받아라? 인가 받아야지. 이렇게 그 계획 인가 받아왔어요. 그러면 시행해서 뭐 하라? 처분하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요. 자, 이렇게 하나씩 진행하는 걸 직렬형이라고 썼어요. 직렬.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협의하고 계획인가를 어때요? 같이 진행하자. 그럴 수 있나요? 거기를 뭐라고 써놨어요? 기본형. 근데 기본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더 빨리 일을 진행하려면 시행하고 처분도 어때요? 같이 하라. 그걸 시행, 처분, 병행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았다. 그러면서 어때요? 별것도 없네. 이러면서 개발의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뭐가 또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해요? 타당성 분석 이놈이 특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어때요? 좀 더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면 그냥 쉬었다 하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쉬었다 하자. 이렇게. 예.